선배님이 데드라인을 정해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음악을 들어야 능률이 좀 올라가는 편이라서요. 이모티콘 쓸까 말까 고민하고. TMI가 뭐야? too much information의 약자인데요. 선배인 건지 아님 꼰대인 건지. 제가 알고 있는 이 새로운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랑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누구이고,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그들과 더불어 살려면, 또 그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려면은 기성세대가 또 어떠한 생각의 각을 바꾸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어느 시대나 새로운 세대는 늘 있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조선시대에도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왜 그럼 지금 저희가 이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부산을 떠느냐? 거기에는 굉장히 큰 어떤 역사적인 단절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겠죠.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모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옮겨간, 이러다 보니 지금의 젊은 친구들은 어쩌면 눈을 뜨면서 아이패드를 넘기면서 성장해온 그런 세대이다 보니 그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 그들이 사람과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 나아가서 이 세상을 보는 방식은 기존의 아날로그적인 관점이랑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고양이 컨슈머라고 불렀습니다. 관찰할수록 고양이 같은 거예요. 굉장히 개인적인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주인이 온다고 해도 섣불리 막 달려나가서 반기기보다는 멀찌감치 서서 좀 관찰을 하면서 자기만의 좀 각을 세우고, 그러다가도 어느 한 면에 이렇게 꽂히면 아주 커다란 덕질을 할 수 있는 어떤 충성심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세대와 굉장히 닮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비유적으로 지금 세대를 K 컨슈머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관찰한 이 K 컨슈머들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 5가지로 정리를 해왔는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의 연결성입니다. 사실 디지털의 세상은 시공간의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옛날 것, 이것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의 세상 속에서는 컴퓨터 안에, 인터넷에, 어떤 SNS에 나의 눈앞에 펼쳐지면은 그것이 현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과거 것을 소환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졌고 편해졌고, 공간적인 면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가깝게 느끼면서 SNS를 통해서 나의 취향을 공유하고 나와 더 큰 동질감을 느끼게도 된 것입니다. 과거의 입맛, 흑임자라든지 옛날 할머니들이 좋아하시던 입맛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된다라든지, 을지로가 다시 힙지로로 부활을 한다든지, 과거에는 좀 활동을 하다가 이제는 뜸해진 어떤 가수가 지금 보니까 굉장히 쿨하다. 이러한 모든 활동들이 그것이 언제 것, 어느 지역 것 이렇게 구별되는 것이 아닌 디지털 세상이기 때문에 시공간이 없이 내 눈앞에만 나타나서 좋으면 현재가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현상으로는 정체성의 다원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멀티페르소나 또는 저희가 부캐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사실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사실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케터로서의 정체성도 있고, 또 엄마로서의 정체성도 있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는 또 친구들 간에 어떤 보이는 모습도 있을 것이고, 그때그때마다 제가 보이는 톤 앤 매너는 좀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개인의 또는 어떤 브랜드에 나가서 어떤 회사에 굉장히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보통 우리가 평균 한 7, 8개 현대인들이 SNS 계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계정마다 저희가 보여지는 모습들이 좀 살짝 다릅니다. 이 계정에서는 회사 사람들이 다 봐도 되는 모습만 보이고, 이 계정에서는 회사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친구들 몇 명만 봐야 되는 모습, 또 이 모습에서는 내가 누군지 밝히지 않으면서 그냥 대중들이 나를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컨텐츠가 실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굉장히 경쟁력 있는 모습이죠. 세 번째는 굉장히 수평적인 관계가 힘을 받는다라는 거죠. 지금 젊은 사람들은 어떤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 대한 권위를 무조건 인정을 안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카리스마를 여전히 인정을 하는데 그 카리스마를 느끼는 대상이 달라진 거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컨텐츠 또는 그 사람이 제시하고 있는 어떤 의견 아니면 그 사람이 보여주는 라이프 스타일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가치와 일맥상통하고 그것을 내가 따라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만큼 유명하냐 아니면 그 사람이 얼만큼 배웠거나 지금 지위가 높으냐라는 것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줄어들었죠. 거기서 나오는 현상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는 굉장히 동년배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이러한 변화가 저한테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줬어요. 저의 후배들이 저의 멘토가 된 지가 꽤 됐습니다. 그 생각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면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굉장히 많은 후배들이 됐다라는 것이 이런 어떤 수평적인 사회의 수평적인 가치의 어떤 파워가 올라가는 하나의 또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존재감에 대한 강박이 훨씬 커졌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의 시대가 아니라 나는 보여진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의 시대로 왔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래머블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보기 좋아야 된다. 그것이 인스타그래머블 해야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진정한 가치가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어떤 비주얼한 부분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커진 것, 이 부분이 또 존재감의 확대라는 부분의 현상입니다. 지금 세대의 어떤 조직 안에서의 행동이라든지 욕구를 연결해서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나의 존재가 작은 일이라도 좀 드러나는 것에 대한 그런 강박들이 있죠. 어릴 때부터 댓글이나 좋아요를 눌렀던 세대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일에도 훨씬 더 적극적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나의 존재감이라는 부분, 나의 개인적 취향이라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어떤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미닝아웃, 신념을 소비한다라는 표현을 제가 자주 쓰는데요. 사회적인 부분이나 정치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사회적 약자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나의 의견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것을 규합하는 것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어떤 기후에 대한 거라든지 쓰레기에 관한 이 어떤 환경에 대한 그러한 이슈에 대해서도 굉장한 나의 개념을 드러내고 나아가서는 당신의 의견은 뭡니까? 라고 묻는 것이 보다 적극적이 되고 보다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패러다임의 시프트, 저는 한마디로 지금의 MZ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미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가르치려 하지 마라, 대신 유혹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5가지의 제가 클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관심사로 다가가셔야 합니다. 그럼 과연 그들은 지금 어떤 것을 궁금해하는지 내지는 그들이 지금 시간을 쓰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을 진심으로 궁금해서 같이 알아보려는 생각으로 물어보고 다가가는 것이 어떨까. 하나 또 버려야 될 생각이 반드시 내가 시니어이기 때문에 내가 기성세대고 내가 조금 더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도와주려는 입장만 되려고 한다라는 강박에서 좀 벗어나서 내가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야 된 거는 나의 무게중심을 어떻게 보면 호기심이라는 무게중심을 조금 더 미래 쪽으로 그리고 그들의 관심사 쪽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완벽함이라는 강박에서 조금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을 주려는 아니면 옳은 이야기를 하려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그 과정에 좀 함께 하려는 사람으로 나를 포지션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더 큰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답을 준다라는 사람이 아닌 결과가 아닌 그 과정에 함께하는 사람, 지시가 아닌 제안, 평가가 아닌 참여라는 부분의 키워드를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나만의 컨텐츠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컨텐츠로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냥 너무나 평범하게 지금까지 회사 생활 해왔고 별로 남들과 다른 콘텐츠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일하는 방법에 대한 콘텐츠도 있고요. 그것이 꼭 일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다육이를 키우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캠핑을 잘하면서 주말에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콘텐츠도 개인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콘텐츠라는 것이요, 굉장히 신기해서 그것을 아카이브를 안 하면 그냥 낭비되는 경험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게 아카이브가 되면 그때부터는 남들과 공유가 되고 남들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콘텐츠가 됩니다. 요즘에는 플랫폼들도 많아서 내가 작은 글을 써서 올릴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아니면 나의 SNS가 그 아카이브에 굉장히 중요한 스타트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짧은 동영상을 만들어서 진짜 유튜브 계정을 여는 것도 너무 쉽지 않습니까? 나의 콘텐츠를 이제는 그냥 내 옆에 친구한테만 얘기하고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공유될 때 더 큰 자산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곧 나라는 사람의 어떤 리더십에 분명한 자산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의 콘텐츠를 갖고 오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리소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저도 나이가 들수록 어제 만났던 사람 오늘 만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랬을 때 뭐 따로 설명할 것도 없고 웃음 코드도 매우 비슷하고 다 알아듣고 서로가. 그래서 가장 편한데 그렇게 맨날 어제 만났던 사람 오늘도 만나서 점심 먹고 주말에 골프도 같이 치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제 생각이 되게 고여있게 되고 그럼 뻔해집니다. 그럼 더 이상 사람들이 제 생각을 궁금해하지 않게 되죠. 저의 리소스도 매우 제한적이 됩니다. 아는 사람도 맨날 거기서 거기. 새로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AI에 대한 전문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뭐 챗 GPT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너무 네트워크가 없고 이렇게 됩니다. 내가 어떤 리소스가 있다는 것, 그것이 외부적인 어떤 리소스로 끌어올 수 있는 파워가 있다는 것은 나라는 브랜드에, 나라는 리더십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살롱 문화도 요즘에 굉장히 활발하고 뭐 독서 모임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젊은 친구들이랑 내가 관심 있는 책도 한번 논의해 보시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의 리소스를 넓혀가는 작업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들과 일을 하실 때는 그리고 그들을 동기부여하실 때는 그들의 존재감을 충분히 인정하고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도 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너십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을 반드시 carve out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y me syndrome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나로 인해서 잘 됐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돌 그룹의 경우에도 이 아이돌 그룹이 이렇게 잘 되는 데는 나의 지분도 있어 라는 프라이드. 이 회사의 이 브랜드가 이렇게 잘 되는 거에는 아주 작지만 나의 지분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 라는 By me syndrome이 지금 세대가 자신에 대해서 가장 갖고 싶어하는 그것이 어떤 경제적인 보상이나 아니면은 뭐 사회적으로 떠들썩한 레코그니션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갖고 싶은 어떤 하나의 리워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 그들이 갖고 있는 열정을 저희가 10분 활용하고 발휘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